네,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사실 또 약간 지나긴 했는데 지난 3월에 SBB 사태가 터졌고요. 또 저희 채널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그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런 위기의 그런 징조들이 하나하나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SBB 사태가 터지고 그다음에 뭐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 계속해서 뭔가 불안한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연준에서 코멘트한 부분도 있고 또 예금보험공사에서 빨리 막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는 좀 금융 리스크가 잠잠해지지 않았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 그 있었던 일들을 점점 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완벽히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 소장님의 견해가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실버게이트 캐피탈 파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3월 8일에 터졌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터진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너처 은행이 연달아 파산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 실버게이트 자산이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니까 관심권에서 멀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터짐으로 해서 그 뒤에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고 다른 은행들도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물밑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본 거죠. 실버게이트 사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게 이제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용어를 쓰면서 재빠르게 예금 전액 보장 이걸 발표를 하잖아요. 그 발표가 이제 다른 은행으로 뱅크런이 전염된 것을 차단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뱅크런만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 물 위로 올려는 것을 머리를 때려서 물 밑으로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 밑에서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하나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사태가 터지면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금융회사, 은행들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이렇게 전염돼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임계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사실 약간 좀 그런 방금 말씀하신 파산 이슈가 한데 몰려 있다가 또 뭐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하니까 약간 잠잠해졌다가 하지만 이것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또 당장 무엇인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세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을 미국이 이탈해요. 그러면 미국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파괴 원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작동을 시킬 거예요. 반면에 이제 금리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지금 국채 가격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그래요. 그 MBS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이 두 개는 국채든 MBS든 이것은 은행들의 현금 보유 비율로도 간주해주고 또한 자기자본 비율로도 간주해줘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걸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자기자본 비율을 더 추가로 축적해야 돼요. 현금 비율도 추가로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출이나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워져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 경영수지 전반이 악화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MBS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 경영수지는 당연히 악화되죠. 그러면 어느 은행인가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된 은행에서 파산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또 다시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물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시차를 두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금융위기를 먼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베이비 스텝이라도 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연준 의원들, 뭐 특히나 뭐 제임스 블러드,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 5.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그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미국에 직면한 그 사면 초과적인 상황, 그 부분이 확실히 좀 그럼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또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올리는 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연준이 어떤 금리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세계 경제, 우리 경제도 어디로 갈지를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연준이 소비자 물가가 문제였다면 그 3월 8일부터서 그 3월 23일 날 기준금리 올리기 직전까지 3월 20일까지 그 연준 그 밸런스 시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3,910억 달러의 통화를 추가로 공급했어요. 그러면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면서 통화는 증발시켰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통화량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 금리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칩니까? 당연히 통화량이 물가에 직격탄을 쏴요. 그렇다면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었다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을 제대로 해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실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0년도에 GDP의 2.9%였는데 이것도 꽤 큰 규모예요. 근데 2021년도에는 이게 3.6%로 급증을 해요. 그리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이게 1,000억 달러가 더 증가를 해요. 그래서 GDP가 3.7%가 됐어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유출된 것이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져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국제 금융 자본들, 미국에 투자된 것들, 이것은 환차선을 보여요. 그럼 미국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신용 파괴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금리가 와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거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적은 없잖아요. 통화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미국 경제,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니면서 자꾸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그래도 SVB 사태가 터져가지고 좀 그나마 소장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디로 갈지도 가늠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미래형으로 했잖아요. 이 책이 지금 탈구한 게 제가 지난해 10월 달인데, 이제 발간된 건 1월 달이고, 그 얘기를 제가 미래형으로 해놨으니까, 다른 어떤 논리도 그 미래형 예측에 대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미래형이 사실은 그게 진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연준이 금리를 진짜 올리는 이유, 그게 이제 인플레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경상수지 적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금리를 내리거나 하면은 오히려 금융위기가 빨리 올 수 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하나 리스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 공실이 상당히 심각하다. 뭐 맨하튼 빌딩 같은 경우에도 공실이고, 뭐 서브프라임을 넘는 부동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공실도 생겼죠. 그뿐만 아니라 가격도 지금 급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거용 주택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잔뜩 거품이 껴있지만 주거용 주택도 지금 거품이 꽤 심각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선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쌍방 상호작용을 해요. 상승작용을.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주거용 주택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 연쇄적으로. 그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거 갑자기 이게 주거용 주택에서 문제 생겨서 상업용 주택 문제로 전념이 되지.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먼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그거는 또 이제 CMBS라고 그러거든요. Commercial Mortgage Based Security라는데 CMBS도 이게 그 미국 법률에 따라서 이게 현금 보유 비율, 자기자본 보유 비율에 그걸로 간주를 해줘요.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비율 높여야 돼요. 법률이 요구하는 것대로 올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현금 보유 비율도 일정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금 인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도 올려야 돼요. 그럼 추가적인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커졌다. 그건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자칫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공실률이 이제 줄어드는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내리면서도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내렸으니까 나 들어가서 입점해서 뭐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는 또 판단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공실률, 상업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공실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그 금융기관이 보유한 방금 말씀하신 그 파생상품인지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뭔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또 긴축을 또 은행들이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또 시중에는 씨가 마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자산 시장에 그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러면은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경상수지 적자를 최대한 좀 방어를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원발의 오줌 누기 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그 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약간 좀 경기 침체, 경착륙, 위기 이런 것들은 한 어느 정도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그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꼭 트리거가 하나 터져요. 근데 이 트리거는 아주 돌발적이에요. 그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를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돌발적으로 터지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진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 3개월 후에 터질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터질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런 트리거가 안 터지더라도 뭐 늦어도 한 9개월 정도 후에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진행할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다우지수는 심리적인 저지선인 3만을 하향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평온한 그런 뭐 약간 그 미국의 빅스 지수라고 있죠. 그것도 지금 역대 최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약간 좀 경각심을 갖고 좀 투자자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좀 중국 얘기 좀 넘어가서 근데 중국과 이 미국의 패권 전쟁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이 뭐 자산 시장과 앞으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량이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12년 만에 뭐 최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뭐 달러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아마 중국은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고금리 정책을 펼치더라도 미국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그럼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면 환차손이 생긴다. 지금 그거를 매각하는 게 더 손해를 적게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다른 국제 금융 자본들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고금리로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상수 적자가 점점 커져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달러가 강세면. 그래서 결국은 경상수 적자가 계속 커질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중국은.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미국 국채에 투자된 거나 아니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된 것도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조만간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된 금융상품들이 투자 손실을 일으킬 것이다. 환차손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해요. 일본도 매각하고 있잖아요. 일본과 미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고, 일본은 뭐 미국 없으면 못 살겠다는 식으로 지금
그 대외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지 그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일본도 매각하고있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오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손실을 좀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는 거겠네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좀 매도한다라고 맞습니다, 보시겠네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또 대두되는 이슈가 뭐 페트로 위안이라고 해서 이 위안화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UAE에서 수입하는 LNG를 최초로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또 이제 바이든과 빈살만이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진핑이 또 사우디로 날아갔다든지 자, 그런 이슈가 있고 있는데, 과연 그 위안이 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요, 네. 세계 각국이 자국 화폐가 기축 통화가 되면 이점이 많아요. 미국만 한번 보더라도 미국은 그 달러 그냥 거의 그 돈 안 들이고 인쇄해서 세상에다 뿌려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힘겹게 생산하는 거 수입해 갈 수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축 통화의 지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자기 통화를 기축 통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프랑스도 한때 그랬었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중국도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도를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어느 나라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읽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째는 거래, 지불, 청산 이런 것들이 쉽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정부의 환율 조작이 상대적으로 없어야 돼요. 셋째는 외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축통화로서의 그 통화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가 있잖아요. 또 넷째는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돼요. 화폐 가치가 등락하게 거듭되면 누가 그 돈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정적인 돈이 훨씬 더 선호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정치가 급변하면 경제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정치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제도가 구축돼 있어야 그게 이제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민주화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좀 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진국이고 강대국일수록 유리해요. 근데 이런 그 여섯 가지 조건에 과연 위안화가 부합하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위안화 누가 가지고 싶어해요. 두 번째는 위안화도 환율 조작 심하게 하잖아요. 심하죠.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도 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자체가 발달해 있지 못해요. 등등 지금 위안화가 기축통화 되기에는 전제 조건들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함께 이제 사우디, 러시아, 뭐 브라질 등등이 맞아요. 어떤 기축통화를 형성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중국이 다 손해봐요. 사우디만 빼놓고. 사우디 화폐는 비교적 안정적이잖아요. 또 경상수지 흑자도 크고 산유국이니까. 그리고 국부펀드가 또 그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제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사우디와 이제 통화 스왑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얻을 피해가 없겠지만, 브라질하고 한다? 러시아하고 한다? 근데 브라질 통화 가치가 폭락해봐요. 러시아 루피아가 폭락을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요? 중국은 손해예요. 그러면은 사실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니까 뭐 사실 중국이랑 이렇게 거래해도 뭐 손해볼 게 전혀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니, 그럼요. 중국은 이제 정치적인 야망이 있잖아요. 시진핑의 중국몽 혹은 1대1로 뭐 이런 거, 이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어떤 지배적인 위치로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중국몽이 이제 있는데, 사실 그건 일종의 국뽕이에요. 세계사적으로 국뽕은 좋은 결말을 낸 적이 없어요. 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사실은 미국의 지금 경제난은 트럼프의 국뽕부터 시작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국뽕은 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리더로서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의 국뽕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무 일방적인 그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잖아요. 지금 바이든도 IRA니 뭐 반도체법이니 등등으로 지금 국뽕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 안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뭐 다른 나라를 규제한다 혹은 미국에 투자하면 지원한다. 그게 미국 반도체 산업을 살릴 가능성은 저는 0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것도 미국에서 생산하라? 그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이미 그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미국은 독립 직후에 제일 큰 소망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이제 그 미국의 주산물이 면화를 비롯한 농산물인데 섬유직물의 그때는 주요 자원이었잖아요. 그게 미국이 이제 주 생산물이란 말이에요. 섬유직물 산업을 발달시키면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그걸 하고 싶은데 영국이 그걸 철저하게 차단해요. 섬유직물 기계들 수입은 물론이고 그 기술자들도 미국으로 가는 걸 극단적으로 막는 법을 제정하고 막 그래요. 근데 미국이 그거를 밀수를 해요. 주로 함부르크를 통해서. 지금도 그 중국은 반도체 규제를 하니까 반도체 밀수해 가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들도 밀수해 가고. 그렇게 해서 규제한다고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야지 남 규제하고 또 우리 국내 산업 지원하고 이거 갖고는 경제는 타겟 못해요. 단기간에 약간 바짝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었어요. 영국도 그랬었고 이제 그러니까 먼 그 역사를 보더라도 다 그랬었어요. 이탈리아 그 도시국가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중국의 페트로 위안의 뭐 굴기 뭐 이런 거는 그 기사에서 너무 좀 자극적으로 쓰니까 사실 좀 위협적인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중국의 또 뭐 경제 위기 뭐 물론 최근에 나오는 뭐 데이터 이런 거 보면은 리오프닝으로 뭐 되게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약간 부동산이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GDP의 30%가 또 부동산이고 뭐 빈집이 수천만 채에 달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중국 부동산은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중국은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성장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또 올해 1분기에 4.5% 성장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거 통계 창조했을 거예요. 조작도 아니고 네. 그 실물 분야만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분야를 이제 들이밀면서 성장률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믿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자기 실현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국민들에게 기업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소비 더 하고 생산 더 하고 그래야지 그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렇잖아요. 실물 분야는 지금 우호적인 변수들이 많잖아요. 경제 활동 정상화됐지, 리오프닝 했지, 자원가격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 또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있지 등등 얼마나 유리한 그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실물 분야가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통화금융 부분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혹은 통화금융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그 실물 분야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제가 비유를 자꾸 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많이 섭취했어요. 근데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해. 그 영양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체력도 약해지고 잘못하면 병도 걸리고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통화금융 부분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심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지금 이미 2019년도에 그 KBS가 3월 달에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미 그때 부동산 시장은 붕괴가 됐는데 그리고 그 붕괴가 됐다면 당연히 그때부터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댐 위로 지금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댐 위로 그 넘치는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9,700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했고 또 7천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줬어요. 근데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국가들 중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상업차관 받고 통화스와프 체결을 한 나라들 있잖아요. 하나같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빠져 있어요. 그래서 1조 7천억 달러가 지금 부실 채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그 지방 정부들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에 많게는 40%, 적게는 30%를 충당해 왔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게 토지 사용권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됐죠.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어요.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하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더니 이게 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 허락을 받아서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 지방금융공사는 그 수익 바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지방채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영수지가 거의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금융공사는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트리거가 터지면 혹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서 중국 경제를 덮치면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 금융위기라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중국이 아무리 강력한 또 큰 댐을 쌓아놨어도 그 댐 붕괴돼요.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정말 붕괴되면은 예전에 그 미국의 대공황? 그 이상의 버금가는 그런 임팩트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 질병도 의사가 근원을 찾아서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하게 되면 그 조금 이제 아프다가 금방 낫잖아요. 이제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처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처방들이 그동안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 수없이 개발을 해놨어요. 이제 그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인데 이게 이제 잘못 처방이 되고 또 이게 지체해서 처방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적절한 정책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아마 상황이 극단에 몰리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제 펼칠 텐데 그게 어떻게 이제 펼쳐지느냐가 제 관심사항이죠. 유심히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좋은 의사 만나면 아무리 그 중병도 낫을 수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어떻게든 극복을 해냈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극복할 수 있긴 있는데 하지만은 뭔가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단기적으로 뭔가 뭐 단기적일지 아니면 중기적일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산 시장에 가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은 좀 감안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제법 있어요. 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2008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당시의 금융위기는 지금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미국 시간으로 3월 10일 날 베어스탠스에서 뱅크런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 뒤에 인디맥 은행이 파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월 14일 날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대규모 은행이잖아요. 그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면서 그 뒤로 곧바로 워싱턴 뮤추얼, 아크로비아, 와무 등등이 파산했고 세계 그 최대 규모인 보험회사 AIG도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면서 정부의 그 구제금융을 받아서 국유화돼요.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G20 회의를 소집해요. 그러면서 정부 수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모두 모아서 우리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 다른 나라들도 온전치 못하다. 금융위기라는 건 전염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모범을 보여요. 제일 먼저 번원통화를 2008년 말에 2배를 늘려요.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서 나중에 0.25%까지 낮춰요.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 ECB도 당시에 보는통화를 23%를 늘려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G20에 속한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과 비슷한 그 정책을 펼쳐요. 근데 그때는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예측이 틀렸어요.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이 2009년도에 마이너스 한 3% 정도 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해두고 있었는데 의외로 플러스 0.8%를 기록해요. 국제 공조 체제와 그리고 적절한 정책 그리고 신속한 집행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자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될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좀 저도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지가 않는 게 사실 그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세계와 세계 블록화 이게 약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계화는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각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세계의 리더잖아요. 리더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리더가 리더답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는 어느 나라가 그걸 리더로 받아들이겠어요.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각성을 해서 리더다운 그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네. 제발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IMF가 최근에 이제 뭐 계속해서 전망을 내놓죠.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 1.5%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번 연속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이제 뭐 중소형주가 있는 코스닥 엄청나게 뭐 세계 상승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괴리가 심한 것이 아닌지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경제 기관들은 그 이코노믹 매트릭 모델이라고 그러나요? 그 계량 모형을 이제 이미 포기했어요. 이제 그건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대신 시계열 분석을 많이 쓰는데 그게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요. 이제 그런 모델을 많이 쓰는데 이론적인 그 배경은 없어요. 이론적인 바탕이 좀 취약하긴 하지만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근데 지금 IMF는 그 계량 모형을 중심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주고 시계열 분석은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1.5%로 예측에 따라서 깜짝 놀랐어요. 더 낮아야 되는. 지난해 그 4분기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5% 성장을 했다니까요. 이건 축소 재생산이에요. 축소 재생산은 악순환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고, 이 계속해서 악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3%대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두고 있어요. 지금 4월 말경에 1분기 이제 성장률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가 자꾸 한국은행에도 촉구하는데 안 듣지만 자꾸간 연율로 환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4% 성장했다. 그러면 1.04를 4번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0.4%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1에서 이제 0.4를 빼서 그걸 4번 곱해서 거기서 1을 빼면 이제 연율로 나와요. 그렇게 연율로 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건 스스로 다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성장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장률이 높으면 소득이 많아지고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해져요. 그러면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1분기 성장률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그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아마 가늠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에요. 이번 위기만 잘 극복하면 또 고도성장 가도로 달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게 떨어졌다. 그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 저출산을 들어요. 인구 절벽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런 난관은 극복하고 있는 거지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극복해낸 나라가 있잖아요. 아일랜드는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유럽의 병자였어요.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찾아서 해외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가 한때 740만까지 갔었는데 340만 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아일랜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해요.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소득 수준이었을 때 10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 9.3%예요. 물론 이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아일랜드 은행들이 미국 파생금 상품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가 거의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 동원해서 이제 그거 다 국유화시켜갖고 정성화 시키긴 해요. 근데 그 타격이 엄청 커서 아일랜드가 2009년, 2010년 초반까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뒤부터 다시 이 고도성장 가도로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은 2022년도에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됐다고요. 근데 아일랜드가 해내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우리 국민이 아일랜드 국민만 못합니까? 우리 기업들이 아일랜드 기업들만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할 수 있는 거를 아일랜드가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는지 보면 돼요. 지금 아일랜드는 딱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정부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기업 유치해요. 투자 유치. 그러니까 외국에서 축적된 소득을 아일랜드로 다 끌어오니까 그만큼 이효수가 커지잖아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돈 있는 좀 그 금융기관들이나 정부기관들, 뭐 연금관리공단이나 한국투자공사나 등등 이런 기관들 동원해서 지금 계속해서 외국 투자를 권유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증권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외국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출했던 소득들이 다 미국으로 지금 또 다른 나라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투자를 유치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 투자를 유출을 시키고 있으니 경제난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경제난이 생긴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투자 유치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인해야 돼요. 환율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그런 정책 못 펼쳐요. 환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외환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정책 당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출이 우리 GDP의 50%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이 기준을 일치시켜줘야죠. 깡통 하나하고 드럼통 하나를 더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부가가치 기준이든 매출액 기준이든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9.3, 4%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또. 내수가 커지니까. 그 반면에 내수는 90% 넘잖아요. 근데 이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수록 유리해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하는 주요 원자재들, 또 소부장들, 또 필수 산업 시설들, 뭐 등등을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기여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경제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꾸 수출을 먼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정부의 탓만 아니고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해서 초장기 저성장에 들어갔거든요. 경상수지 흑자본을 계속 내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유출되니 내수가 그 뒷받침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율이 커요.
우리나라는 90% 약간 넘지만 거기는 한 95%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1991년 이래로 지금까지 30년 이상 지금 초장기 저성장하고 있잖아요. 경기 부진이 심각해요, 일본은. 그래서 또 그런 실패한 나라들만 왜 보고 우리 정부가 따라서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한 나라들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7만 달러 넘었어요. 우리나라 2배 이상이에요. 이렇게 격차 벌어진 적이 없어요.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자기네 화폐 가치를 끌어올려요. 세계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나라는 장기적인 경제 번영을 누려요. 그 반대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오르잖아요. 그 나라는 반드시 쇠락해요. 이거는 이제 너무 이론적인 문제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단 말이에요. 그 사례를 먼저 봐야지. 왜 이론에 집착하냔 말이에요. 이론과 현실은 종종 다르게 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당부를 정책 당국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